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이주입니다. 치과교정, 전신교정 이제 3편으로 전인의학이 무엇이고 거기에 치과의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질병이 이제 발생하고 잘 치료되지 않고 치료 후에도 이제 후유증이 생기고 재발이 되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질병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되냐면 이제 질병의 그 국소적인 부위를 보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과 질병을 단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결과라는 병에 대한 이렇게 좀 국소적이 아닌 전체론적인 해석이 공감대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데 증상이나 질병이 아닌 전체 사람을 치료하려는 이 전인의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할리스틱 메디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단순히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증상을 줄이며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일반 이제 서양 의학이죠. 그다음에 한의학, 그다음에 대체의학이 서로 통합해서 이제 질병의 치료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기치로 우리나라도 이제 해마다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 대체하고 있는데 진정 빠진 게 있죠. 이 치유학이 빠졌어요. 치유학은 어디를 다뤄요?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한 우리 그 호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섭취, 발음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위, 두경부에 있는 부위를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를 빠뜨리고 어떻게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치유학이 융합돼야지만이 인볼브 돼야지만이 비로소 전인의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치유학은 필요 조건이죠. 그걸 이미 이제 일반 한의사나 대체의학 하신 분, 일반 의사분들도 많이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과 영역에 있는 그런 치유학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학에 필요한 그런 치료들을 융합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합과 전신 균형이 이미 연관이 있다는 거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작 이제 치과 의사들은 잘 모르죠. 모를 뿐더러 뭐 교합 관계가 있네 없네 아직도 논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치유학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통합 치유학은 과연 없냐 이겁니다. 통합 치유학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치유학에 통합학이 접목이 되면은 그랬을 때만이 비로소 치유학이 필요 조건이고 그랬을 때만이 비로소 전인의학이 되는데요. 그죠? 치유학은 이제 대체의학을 통합의학을 치유학에 접목만 시키면은 그러면 치유학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유학이 접근되는 거죠. 치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지긴 했지만 일반 의학이나 한의학, 대체학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런 논쟁에서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데 합점을 찾고 뭐 교합과 전신과는 관계가 있냐 없냐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료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젊은 친구가 턱관절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지고 소리가 나고 비정복성 관절 내장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만성 비염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더 이제 제일 이분의 제일 큰 이제 CC는 뭐냐면은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가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다고 이제 이 교합과 관계가 있냐, 본인은 이제 모르다가 어떤 사람의 이제 소개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오신 거죠. 입에 이제 안 벌어지고 있죠. 치료 후에 교합 치료를 했죠.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합적인 부조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풀어준 거죠.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몸의 밸런스도 깨져 있는 걸 찾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모두 가졌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턱관절 문제, 비염도 이제 비강을 확장하고 이렇게 연화작용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비염이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통증에 고통받았던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요. 이게 이제 치과 의사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죠. 치과 의사라고 단지 이제 턱관절을 위해서 물리치료만 하고 일반적인 치아 배열하는 교정치료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젊은 중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시혈도 그렇게 틀어진 편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빠가 치료 후에 몸의 균형이 변하는 것 보고 본인은 너무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본인이 너무 이제 어깨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까, 젊은 애인데 좀만 있으면은 공부한다든지 좀만 있으면은 어깨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치료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교합적인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풀어주면은 어깨 뭉친 게 풀린다. 그다음에 균형도 찾게 되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런 교합적인 부조가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들리죠. 숄더 거들이란 견갑골이나 쇄골이나 이런 게 변해요, 위치가. 경사지거나 어깨가 뭉치고 아프고 이렇게 요 악구각계라고 해서 요 시스템에 불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풀어지니까 어깨가 이제 자연스럽게 쭉 떨어지죠. 균형을 찾고. 그러면 통증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이분도 뭐 평생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교합치료, 교정을 통한 교합치료하고 나니까 어깨나 밸런스가 이게 찾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해방되고, 그러면서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시고. 또 너무 이제 이렇게 치과 의사가 저희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은 세부적인 걸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소적으로는 뭐 암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놓치고 전체적인 치료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볼 수 있는 이런 망원 줌 렌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세부적인 것도 파악하고 멀리서도 전체적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너무 이제 전체론적인 것만 이렇게 관점을 갖다 보면 대체의학적이나 그런 통합적인 의학의 치중에서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합 치료를 해서 몸의 균형이 좋아졌다. 그랬더니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또 임신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임신 안 했던 사람이 임신했다 해서 교합 치료가 목표가 불임 치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불임을 치료하는 치과 의사, 그다음에 뇌 기능에 이제 뇌 기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교합을 치료해서 뭐 IQ를 올렸다, 그런 것도 이상하죠. 교합을 치료해서 뭐 틱장애를 없앴다, 너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어떻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폐증 애들도 굉장히 이제 성격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자폐증을 내가 치과 가서 치료한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파 2단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기꾼이 안 되고 사파 2단이 안 되려면 일단 치과 의사가 교합과 전신의 관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지식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테 쉽게 설명을 못하면은 그건 자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치료 도입하기 전에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안 한지, 해야 되는 건지 해서는 안 되는지,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 목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전후도 자기 본인 평가할 수가 있고. 근데 우연의 일치에서인지 어쩐지 하니까 가끔 생기는 그 똥개 쥐잡는 식으로 가끔 발생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치료 목표가 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정확하게 그 구분돼야 그 치료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하는 치료가 보편적인 임상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대체학뿐만 아니라 뭐 뇌과학까지도 여러 가지 신경 생리학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그 공부 어디다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배를 타면 배를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야지. 배만 너만 많이 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배를 타려면 제대로 하려면 뭐 가려면은 나침반과 항해 기술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조차 장치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제대로 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이제 전 지역에 미국이라고 봅시다. 미국에 보면 어디는 자동차 잘 만들고 어디는 실리콘밸리 컴퓨터 관계되고 어디는 농작물 잘 만들고, 일단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면 뭐예요?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경로를 알아야죠.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든지. 가려면 또 지도가 있어야 되죠. 쉽게 가려면 또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문을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융합시켜서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학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적인 기반에 충실한. 이제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대체학이라는 게 요법 위주라, 어떤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시키고 하는 요법 위주라 그걸 찾지를 못하다가 이제 그런 자세하게로 전문하게 된 거죠. 자세하게 입문하면서 이제 비로소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이미 이제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스페인 남부 쪽은 옛날에 이베리아 반도 남부 쪽은 그 이슬람 세력이었던 무어인들이 늦게까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세계 의사들이 갖고 있던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의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들도 뭐 치과의원들도 보면은 치과 의사, 족부 의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전골의사라든지 이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교합적인 치료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전신적인 전체 균형 시스템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진료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보면 이 자세학이라는 거는 이제 1865년부터 시작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50년도 넘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학은 대체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세하게 어떤 특별한 치료 요법이나 그런 건 없어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른 거 다 보면은 이제 그 정고라, 카이로프랙틱, 그 다음에 두개정골, 근막치료요법, 신경생리학, 신경학,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처음 시작이 1814년 정고락은 뼈에서 시작됐잖아요. 뼈가 어떻게 틀어진 거 뼈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정골요법으로도 시작된 거죠. 카이로프랙트도 그러고 크러니엄 패스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으로 간 거죠. 근신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뇌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포스톨로지는 처음부터 신경과 뇌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제 포스톨로지란 말은 이제 1865년 프랑스 뇌신경생리학자 베르나드가 처음 포스톨로지란 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그 뇌질환이죠. 그걸 어떻게 손에 문제 있냐, 어떤 어느 부위에 운동 연합 부위냐, 어디 부위냐 그런 걸 분류하려고 노력하셨던 생리학자였죠. 푸처로 이제 정리하자면은 신경, 생리학, 뇌과학, 생체역학 등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서 신체의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취약한 원인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파악하는 게 원인 요소를 파악이 됐으면은 이걸 신체 구조 불안정을 어떻게 재프로그램을 시켜서 회복시키냐.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볼브되는 돼야 될 의사들은 누가 필요하냐? 마음과 의사냐, 이비인후과 의사냐, 치과 의사냐, 전골 의사냐, 족부 의사냐. 그 서로 인볼브돼서 팀으로 그 퓨처럴 리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신체 밸런스를 다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인 요소가 해소되고 기존에 이제 치료했던 증상 위주 치료를 벗어나서 보다 병인학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그런 의료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찰스 벨이라고 구안하사 발표하셨던 분 아시죠, 여러분도? 이분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바람이 막 부는데 사람이 어떻게 쓰러지지 않지? 그걸 버티는 어떤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 조절하려면 어떤 외부 환경의 자극에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텐데 그 감지하고 통합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시체는 가지고 있다. 그거 이제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을 갖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세 제어 체계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그럼 어떤 외부 환경의 자극에 우리 몸에 어떤 센서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냐. 그걸 찾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눈도 될 테고 귀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오는 체성 감각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센서들이 받아들여서 뇌에 보내주면은 뇌는 그걸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기정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추체 외로계라고 그러는데 뭐 전용 도로 같이 쫙 연결되어 있는 추체 외로계를 따라서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뇌에서 이렇게 뇌에서
가공되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보가 내려오면은 왜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에 이제 계속된 정보가 이렇게 누적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좀씩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공을 이제 하는 거죠. 뉴럴 서킷에서, 신경체계에서. 그렇게 학습하는 과정에 3차 신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3차 신경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시공간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방위를 구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3차 신경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가공해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봐도 이게 큰지 높은지 들어도 멀리서 들리는 건지 가까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3차 신경만 쪽 빼진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콤마에 빠져버려요. 우리 몸은. 그래서 그런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에 어떤 혼란이 와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자세 결핍 증후군이라고, 포스처럴 디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포르투갈 분인데 이 쿠나란 분이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신드롬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측만증도 속해 있죠. 어지럼증, 이명, 그 다음에 기관지염, 천식,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저 진행되면 이제 정신적인 디프레션도 빠진다. 치과적으로 보면은 그 턱관절이 올 수 있고, 턱관절이 몸에 줄 수도 있지만은 자세 체계 다른 자세 체계에 문제 혼란이 와서 턱관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비기능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크린칭이라는 게 꽉 문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그런 활동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포스처롤로지라는 거는 분석이 주락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어느 부위는 헐고 어느 부위는 재보수를 하고 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구조 역학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듯이 우리 몸의 밸런스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다시 찾아주려면은 포스처럴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구조 역학 분석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사람에 적용하는 거죠. 그게. 그래야 비로소 이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러려면 어떤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1990년대 이후로 베르나드 브리콧이 확 꽃을 피운 거죠. 현대 자세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거든요. 베르나드 브리콧을. 그분이 신체 불균형의 이런 포철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을 했고, 이게 또 그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치료 개념을 정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자세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베르나드 브리콧은 프랑스의 이제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척추 측만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가 사춘기 이후에 갑자기 이디오패식이라고 그러죠. 이디오패식 주버나일 스콜로시스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 없는 질병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물론 그 척추가 약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측만증이 오는 거겠죠. 그러지만 약하다 하더라도 균형 잡힌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척추 측만증이 예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자세 시스템의 질병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진단을 내리기에 척추 고장을 기다리는 것은 손상이 발생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자세 불균형 체계에 이미 대부분 뭐 혼합체육이나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몸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계속 보상과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에 이제 하에 있는 몸 균형 체계가 이제 사춘기 때 확 척추가 자랄 때 균형 체계가 무너져 있으면은 척추가 제대로 못 자라죠. 휘어지면서 자랄 수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측만증이 정골학에서는 거의 한 1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세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척추가 틀어지지 말라고 이제 코르셋이나 이런 걸 뭐 정착하고 지내기도 하죠. 코르셋으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치료 결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척추 측만증은 예방을 시키는 게 최고죠. 예방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치과 의사가 인볼브된 전인적인 관점에 신체 균형 밸런스를 찾아줘야 되죠. 우리 몸은 이렇게 균형 있는 자세를 살아생전에는 가능하지만은 죽어서는 취할 수가 없어요. 동상이지 않은 한은 사람 몸은 이렇게 뻣뻣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져 버려요. 왜냐, 그 몸의 중심축이 관자놀이를 통한 이렇게 전방부에 있죠. 몸무게의 중심축하고 달라요. 몸의 중심축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울어지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몸무게도 이제 3분의 2는 상체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밑에 지면에 받치고 있는 다리는 좁죠. 그래서 항상 수혜가 생기는 거예요. 쓰러지려는. 그 우리 이제 포스처럴 컨트롤 시스템에서 항상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건 살아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죽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하는 근육들이 어떤 근육들이 하냐? 그 근육들은 항상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될 때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평생 써야 되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죠. 그래서 그 근육들이 달라요. 우리 가끔 힘쓰는 근육하고 힘쓰는 이제 근육은 이제 그 페이징 머슬이라고 그러거든요. 머슬도 이제 보면은 가끔 힘쓰는 근육들은 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 근육, 항상 자세를 제어하는 근육들은 심부 근육이기도 하고 빨갛죠.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빨개요. 그리고 즉각 ATP를 생성해야죠. 힘을 쓰려면은. 그래서 산소호흡을 해야죠. 가끔 쓰는 근육은 이제 젖산 발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쓰면은 뭉쳐서 쥐내리고 그러죠. 근육이 달라요, 그렇게. 코어 머슬이라고도 표현하기는 하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은 외부의 이제 환경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센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이제 고유 리셉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눈도 되고 전정기관도 있는데 베스트럴 리셉터라고 전정기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체성 감각, 몸에서 오는 감각들, 근육의 이제 톤에 의해서 오는 그런 감각, 그 다음에 근막 수도 있고 관절에서도 올 수 있고 압력이라든지 뭐 감각 느끼는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메카노 리셉터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근데 화학은 이 턱관절을 포함한 이렇게 턱관절 시스템은 눈하고 귀의 모든 감각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들이 이제 통합돼서 에, 균형 반사로 나오잖아요. 그게 뉴럴 서킷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반사작용을 가지고 있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체성 반사작용과 뇌 반사작용. 그러니까 바로 척수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바로 연합돼서 바로 반사작용이 나오는 어, 그런 체성 반사작용. 그 스파이널 리프렉스라고도 하고 체성 반사를 그 소마틱 리프렉스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과 귀를 통해서 균형 체계를 조절하는 이게 크레니안 쪽으로 가는 거죠. 뇌 쪽으로. 그래서 뇌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사경증이 가지고 있는 어린애인데 얘는 이제 수술하려고 했던 애를 이런 애는 수술하면 안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근육형 사경증은 수술 안 해주고 좀 지나면 애들이 성장하면서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교합 부조화에 의해 3차 신경이 시공간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1차 가공을 하고 신경층에 전달하는 과정에 불안정이 있는 경우, 안정이 안 된 경우, 몸하고 매치 교합 부조화가 있어가지고 몸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포스가 잡히지 않고 계속 상행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근육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길이를 수술해서 이렇게 맞춘다? 그럼 교합 부조화는 계속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몸에 계속 전파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합 부조화에 하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헤드 포스처가 잡히고 수술 없이 몸의 균형 시스템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애들을 보면은 이런 균형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애들이 많죠.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사춘기에 돼서 이러면서 또 그 척추가 약하다 그러면 측만증이 올 수 있겠죠. 이런 걸 미리 예방시켜야 되거든요. 전후적으로도 이제 이게 후방이나 전방에 봤을 때도 이제 골반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졌지만은 앞에도 이렇게 오리궁둥이 같이 뚝 뒤로 내밀고 몸의 균형이 전후적으로도 안 맞아요. 좋은 균형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치과 의사가만이 할 수 있죠. 이거 교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단지 교합이라 하면은 치아 맞물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턱의 위치를 포함한 턱의 위치라 하면 다 하악의 턱의 위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턱 결국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을 균형을 찾아주면은 뭐가 찾아져요? 저 안에 있는 두 개의 균형이 찾아지는 것 같이. 이 위에 아래 이렇게 풍선을 막대 풍선을 묶었다고 생각합시다.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을 누르면 이렇죠. 우리 몸도 이게 비슷해요. 이게 두 개의 볼 부위가 이렇게 팽창한다 해서 이렇게 팽창을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완이 되고 팽창이 되면은 골반은 더 수축되고 골반이 팽창되면 두개골은 이렇게 컴프레션 되고 축되고 이러면서 내 척수액이 순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두개골이 이렇게 압축됐을 때 다시 이렇게 풀려 이완돼야 되는데 이완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 골반도 이게 청골도 이게 같이 묶여버려요. 락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개월에 이제 이렇게 낙킹돼서 그러거든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걸 풀 수 있는 게 제일 잘 풀 수 있는 게 치과 의사예요. 상하의 그걸 움직여서 상하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풀어주면 이게 풀리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상하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확장력을 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법들 쓰죠. 기능적인 요법을 쓸 수 있고, 물리적으로 바로 확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낙킹된 걸 풀어주면은 해소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의 부조화에 의해서 3차 신경이 시공간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1차 가공을 하고 신경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 안정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 혼란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이 뭐가 주겠어요?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죠. 시각 정보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전정기관에 혼란을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이 부조가 있어서 하악의 위치가 계속 안정이 안 돼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교합의 불안정에 의해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의 정보가 3차 신경계가.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말단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꼼지락거린다든지. 심한 애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줄타는 사람들 보면은 중심을 잡으려고 보면은 개막까지를 이용하죠. 개일수록 더 안정되게 잡잖아요. 중심을. 우리가 중심 잡기 어려우니까 계속 이 말단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합을 안정시켜주면은 그런 이제 응력이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게 교합을 안정시켜주면은 이제 다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안정된 뉴럴 서킷을 갖고 거기에 안정된 이제 균형 반사가 우리 몸에 송출되는 거죠. 이게 불불 떨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교합을 안정시켜주면은 이게 안정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 몸의 신체 밸런스 균형 시스템이 안정돼 있으면 특히 이제 크로스 이렇게 토션되는 이렇게 이런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손은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크로스 운동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교합이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정을 가하고 특히 이제 경막을 뒤튼다든지 그래서 굳어져 있다든지 그런 거 이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다 이렇게 운동을 아무리 학습시켜도 안 돼요. 이 균형 시스템을 새로 갖춰줘야 나중에 비로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로싱 운동이 되는 거죠. 해봐. 모든 환자가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환자가 있는데 이거는 교합안에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게 이제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장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에 장애가 있으면 우리 몸의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지하기가. 그래서 교합 안정시켜도 불안정하죠. 그런 애들은 호흡도 불안정하고 그래요, 보면. 치과 의사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위가 숄더 거들 위에 이제 이런
악고압계라고 하죠. 여기에 균형을 치과 의사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눈하고 귀하고 문제가 없다, 다른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교합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헤드 포스처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경부 근육들이 일정하게. 그럼 계속 쓰는 근육이 너무 많이 과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부 근육이 이렇게 교합력이 센 부위가 특히 이게 리베트 스카플라모스를 해가지고 이게 견갑골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겨버려요. 이렇게 견갑골을. 상완 관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쇄골 같은 것들이 바뀌고, 물론 측만증이 있거나 그렇게 해도 바뀌지만은 피부에 이제 그 스카 그런 게 있어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정교합 있는데 치료할 때 같이 항상 몸에 이렇게 균형을 같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제 그 방법들은 세부적으로 이제 실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강연에 그런 걸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찾아주면은, 그쵸, 턱관절이 안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추도 안정이 되고 몸의 균형 시스템이 잡히면서 숄더 거들이 기울였던 게 정렬이 되고, 여기 이제 치과 의사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제 생각에는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치료하시고 계시는지. 여기 턱이 이렇게 좌우가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교합적인 부조화가 계속 이분도 턱관절 환자인데 턱에 가해지면은 이분은 턱이 이제 과두가 견디는 거죠. 견디니까 이제 턱이 아프고, 견디니까 응력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힘은 가해지는데 어디가 무너지든지 차라리 그래야 되는, 달아지든지. 그래서 이런 게 턱이 틀어지지 않는 그런 교합 부조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게 다시 교합 구성을 해주면은 몸의 균형도 찾아지고 턱관절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옛날에 이제 과거에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초기 자료는 없어요. 근데 치료 후에 이렇게 뭐 체열도 안정되고 재발도 안 되고 환자 불만도 없고 심리적인 것도 개선됐겠죠 물론. 다 만족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이분이 어때요? 어깨는 더 틀어지고 몸도. 과거에 그런 걸 감지하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신체 밸런스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랬으면 훨씬 균형된 건강한 체형을 갖추었을 텐데 아쉽죠. 그래서 이제 교합적인 스트레스가 뼈나 근육이나 리가멘트, 텐던,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신경에는 가해지면 이제 신경이 어디 눌린다든가 그러면은 너브 디스터번스가 오죠. 신경 혼란이 오죠. 전달 체계에. 특히 이제 이 경막이라고 그러죠. 이 두라마타가 척수까지 쭉 꼬리뼈가 연결돼 있잖아요. 뒤쪽까지. 그게 뒤틀리면은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스파이널 코드에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내 척수의 순환도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뒤틀면 위에 영향을 가해지면 두개골도 틀어버리죠. 특히 이제 혼합체육이 그럴 때까지는 두개골이 유연하니까 많이 틀어버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두개골이 틀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경막도 틀어질 수 있죠. 그럼 골반도 틀어질 수 있고 그런 예를 본 거거든요 이게.
교합 부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두개골이 틀어지면은 경막이 틀리고 골반도 틀어지고 다리도 짝짝이 되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골반이 틀어져서 경막을 틀 수도 있고. 그래서 교합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두개골도 이렇게 축두골을 통해서 또 상악을 통해서 두개절을 흔들겠죠. 골반도 틀어질 수 있고, 다리도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고, 다리가 회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프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이제 교합 부자가 있다 해서 이게 전부 다리까지 끝까지 가느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영향이. 근데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슬픔은 나눌수록 좋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교합적인 부조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신체 경로를 따라서, 반응 경로를 따라서 전파하게 되면은 차라리 저 발까지 가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교합적인 부조화가 있는 애를 뭐 초등학교 때나 일찍 뭐 이제 이렇게 발레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내로도 능력이 멈춰버리죠. 어디서 멈추겠어요? 골반을 지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골반을 정렬시켜버린대 발레하면서. 그럼 내로다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 더 뭉치죠. 안 풀리고 능력은. 그러면 얼굴은 더 비대칭이 될 수 있고 측만증이 올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건 균형된 운동을 한다는 거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균형된 몸의 신체 밸런스를 갖고 균형된 운동을 해야 좋은 거지. 오히려 이제 불균형이 있는 애들은 어렸을 때 추동력이 좋아지거든요. 탁 이렇게 추동하는 힘이.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균형 시스템에 안 좋은 애들을 운동 천재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강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럼 걔들은 몸의 균형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다 그 후유증으로 시달려요. 오래 못 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바로 그런 뭐 부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포스처러지를 접목시켜서 교합 치료를 하고 계시는 마이클 크라제드라고 프랑스 분이 계세요. 쌤 교합기를 위해서 이렇게 턱을 잡는데 저하고는 좀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제라드 발리어라고 이게 정보르사인데, 이분이 뭔 역할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 균형 시스템에 어떤 감각 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감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눈하고 귀하고 그런 건 찾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애매해요. 무슨 뭐 리셉터에 문제가 있냐. 근데 이분이 이제 미세 해부 조직학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그런 리셉터를 찾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신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경계의 불균형에 분석하는 거 치료를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한 거죠. 그래서 6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에 문제 있냐, 피부에 어떤 스카가 있어서 흉터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뒤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관절에 문제가 있냐. 관절이라 하면은 뭐 고관절도 있을 수 있고 척추마다 관절도 관절이죠. 경추 관절, 여러 가지 관절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눈이냐 귀냐 전정기관이냐 시각기관이냐. 이제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디블라 리셉터라는 거예요. 만디블라 리셉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디블라 리셉터는 턱관절을 포함한 이 상하악의 만디블라 리셉터는
모든 눈과 귀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르나드 브리콧도 만디블라 리셉터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몸을 그 변화를 가하게 만드는 레귤레이터다. 그러니까 이게 차로 말하면은 운전대라는 거예요. 운전대는 틀면 바로 차가 이렇게 경로가 바뀌잖아요. 그것이 턱이 그런다는 거예요. 턱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턱을 이렇게 틀면은 그게 물어보시다가 오른쪽으로 그러면 왼쪽이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안 뜨게 하려면은 이렇게 회전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회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헤드포스가 바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몸에 이제 규정체계가 바로바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침을 이렇게 삼켜 보세요. 그러고 뒤로 고개를 들고 꽉 물고 침을 한번 삼켜 보세요. 그럼 뒤에 경부근육들이 불쑥불쑥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물고 삼키는 작용의 힘이 뒤쪽으로 다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다음 편에는 4편에 이어지는데요. 교합 부조화를 야기시키는 부정교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해결책들은 무엇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